안녕하십니까. 더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또 이낙연 전 총리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등 새 시작과 함께 정치권엔 혼돈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당들의 연대를 통한 제3지대 빅텐트의 실체와 파급 효과도 총선의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죠. 아울러서 민주당의 후보 적합도 조사 등 공천 전쟁이 막을 올린 가운데 컷오프와 전략 공천 여부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월간 정치 토크 시간으로 제22대 총선을 73일 앞둔 현재 신당들의 움직임과 연대, 또 전주울 전략 선거구 지정 등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진행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정치권의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항상 봐왔던 것처럼 탈당하고 또 신당을 꾸렸다가 연대하는 모습이 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천이 완료될 때까지 혼돈이 크겠지만 정치적 다양성을 위한 선택의 폭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공천이 아무래도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현역 의원들도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전주을 같은 경우에는 전략 공천 얘기도 나오고 지역을 잘 모르는 후보를 전략 공천한다는 건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 이고 오랫동안 활동해온 후보들도 많기 때문에 경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작년에 전북의 정치력이 약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민들 모두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예산 절반 복원이 성과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인데 아무런 책임 없이 지나간 일이 돼버렸는데요. 또 공천 제도도 당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변질되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선거가 가까울수록 누가 하위 평가에 포함됐고 누가 탈당해서 신당으로 나온다던가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아니라 카드라가 많은데요. 또 여론조사가 경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벌써부터 여론조사를 지지하는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사실 여론조사는 직전 세력에 의해 조작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민의를 제대로 대변해 줄 수 있는 방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바뀐 전북에 필요한 인재는 누구인지도 도민들도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당 창당과 민주당 공천 등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후에 전북 선관위 안수란 홍보팀장 전화 연결해서 총선에서 달라지는 선거 제도와 주의사항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총선을 일단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도민 인서트에서요, 전북의 정치력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단 한석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 초재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력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예. 인서트에서 들으신 것처럼 정확한 시각을 갖고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전라북도 정치력이 약화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 경험을 하셨을 거 아니냐. 결론은 정치력 강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유권자들의 선택도 그런 쪽을 면밀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주문을 하신 건데, 예. 정말로 뼈저리는 그런 지적을 하셨고요. 작년에 새만금 예산 같은 경우에 6,626억 원을 기재부에서 78%를 삭감해가고 4,100원 남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도민 응징력을 가지고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예결위 시점에 맞춰서 이제 액션을 취하고 호소력을 발휘하고 복원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정부 예산의 약 68%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런 경우를 보면서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 존재인가, 정치 역량은 어느 수준인가,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좀 호소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그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작년 일이었는데, 예. 그런 문제를 우리 도민들께서 정확히 읽고 계시고 정치력 강화를 주문하셨는데, 이번 총선도 아마 그런 쪽에 많이 포커스가 옮겨갈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지만, 관전 포인트들이 있지만, 우선 가장 시급한 거는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정치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의 어떤 존재감, 자존심을 지키고, 예. 또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치력 강화 측면에서 우리 총선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치력이라는 게 뭘까요? 할 말 할 때 하고 가져올 때 가져오고 뺏기지 않고. 그렇죠. 예. 예컨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중앙당에 대해서, 예. 어느 정당이든 중앙당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되고, 또 중앙당에 입성을 해야 됩니다. 지도부에 편입을
뭐 선출을 통해서 지도부에 들어가야 되고 예. 중앙당에 대한 그런 힘을 좀 들이대면서 해야 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부에 대해서 호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 견제하는 기능이 국회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특히 뭐 국사도 뭐 기본적인 일이지만 지역의 현안 문제도 들여다보면서 불이익, 부당한 침해가 받지 않도록 이런 거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 능력이 정치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자,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작년에 참 그 황당한 경험을 해서 여러 가지 도민들을 걱정을 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정치력 강화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야들을 좀 주의 있게 천착을 해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심판하고 뭐 이런데 예.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해가 돼서 올해 총선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김영희 대표님은 전북의 어떤 정치력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 목소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너무도 당연한 지적이고요. 우리 전북 정치는 거의 가사 상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 이전에 우리 전북 정치 마름 정치를 지적했는데 마름은 지주의 힘을 믿고 엄청난 횡포를 부렸거든요. 예. 근데 우리 전북 정치인들은 마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눈치만 보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대세에 역행하지 않으라고 눈치를 보다 보니까 실제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중요한 민주당 내에서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겨우 끈이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올해 있을 총선에서 공천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 이전에 중진들이 있었다고 하는 시대에도 상당히 그런 문제는 부딪혔다. 그래서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 내에서 얼마만큼 핵심 역할을 하는가. 예. 그리고 국회 내에서 대정부 어떤 투쟁 과정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초선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전북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산 투쟁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또 그것도 없었다는 거죠. 지난번 보면 우리 전북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산 삭감 속에서 전남 같은 경우는 슬그머니 국회의원 한 사람이 막 3천억을 끌어다 댕기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서 참 그 어떤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면 전북 정치를 바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입지자들을 보면 올드보이 몇 분 빼고는 쉽게 말하면 기존 정치의 어떤 정치력의 한계, 투쟁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후보군이 거의 없다는 게 지금 가장 또 비극적이다. 그래서 어차피 정치는 출마자들 속에서 속아지는 건데 그렇죠. 섞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선거구가 다 현역 중심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고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고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우리 전라북도 변화를 해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어떤 특정적 공천만 받으면 당선자는 등식이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에 공천 과정이 끝나버리면 우리 전라북도 선거는 끝나버리거든요. 그 순간부터는 거의 그 공천자들이 당선자처럼 행세하고 다니고 언론도 거의 당선자 인터뷰식으로 접근해가고 선거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쭉 진행 과정을 보면 여전히 또 도드리피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는 데서 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올해 1월 18일부터 이제 전라북도라는 이름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단장을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식 이야기를 그래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뭐 한 달에 한 번은 올간 정치 토큰 시간이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목소리, 국정기조에 대한 목소리에 강성희 의원이 강제로 이제 퇴장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전국적인 뉴스로 확인했습니다. 글쎄요, 이걸 이제 정쟁으로 또 삼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할 말을 한 건지 이 잔칫날에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바라보는 것인지 이경재 의원님. 네. 1월 18일 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이 11시에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있었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면서 국회의원들 또 유명 인사들 뭐 도당 기관장들 악수를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진보당 전주을의 강성희 의원이 차례가 되자 악수를 하면서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 불행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 말은 저는 참 국민이 내부에서 이 총선 앞두고 우리가
그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예. 자,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걸 대통령이 그 농담으로 또 유머로 받아 넘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제 경호원은 그런 그 경호원들이 이제 밀착 경호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악수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던 모양이죠. 그러니까는 유해 어떤 상황으로 보고 나중에 이제 경호실에서 밝힌 얘기지만 예. 그게 무슨 유해인지 무슨 뭐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흉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유해로 보고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밖으로 끌어 나갔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를 이런 사안을 보면서 글쎄 뭐 옛날 전두환 독재 시절 연상을 시키기도 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전두환 시절에도 아마 이런 경우는 없었을 거야 제 기억에는. 국회의원을. 네. 예. 그래서 더한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식하는 날이 전국적인 뉴스를 타고 정쟁의 한 그런 폭발 예, 그런 지점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은 그런 문제는 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큰 위협이고 강성 의원을 제압을 했지만 민주주의를 제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다만 또 하나는 그 특자조 출범식에 온 거는 축하하러 온 자리란 말이죠. 대통령이.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지방의 어떤 문제랄지 지방 시대를 천명을 하고 뭔가 이행이 안 되는 문제를 좀 살펴주세요. 뭐 이런 달치 하면 괜찮은데 그런 문제를 돌출시키면서 축하하는 자리에 꼭 해야 되겠냐 했으냐. 차라리 그런 발언은 시정연설, 국회 시정연설이랄지 또는 정치 어떤 행사들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를 놓고 보면은 뭐 축하 자리에 꼭 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좀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김영기 대표님 혹시 이 관련해서 저는 이제 역순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에 뭐 이야기는 충분히 한 것 같고요. 그 실제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예, 전북 특별자치도로 됐는데 1896년에 처음 전라북도라고 하는 이름이 쓰이기 시작해서 맞습니다. 128년 만에 종원을 구했고 어쨌든 그런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법이 발효되면서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쉽게 말하면 그 지금 현재 낙후돼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전라북도의 미래 청사진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제 선포하는 자리잖아요. 이제 어떻게 나가서 우리 전라북도 좀 더 나은 미래로 가자고는 어떤 축하 자리이며 결의 자리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행동.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배지가 상징하면 국회에서 대정부 투쟁을 열심히 하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그 대통령실 앞에 용산에 가서 하든지 이게 맞는 거다. 그리고 그날은 주체가 또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손님이고 전라북도가 준비한 행사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에 맞춰주는 게 맞았지 않나. 왜냐하면 결과를 봐도 그렇거든요. 그 위에 뉴스를 보면 모든 뉴스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출범은 없어져 버렸고 그 뭐 너무 강하게 태클을 걸었다든지 아니면 과한 행동이었다. 이게 막 정정으로 가가지고 완전 총선 내에 서로 뭐 거기에 실은 진보당 의원이었는데 막 민주당에 나서가지고 막 이제 서로 공격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서 완전 총선에 그걸 활용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상당 기간 동안 강원도 옛날 특별자치도처럼 뭔가 새로운 미래를 현다는 것들이 언론이 이런 데서 부각되고 그런데 그런 건 없어지고 과잉 대응이라든지 과잉 행동이라 이런 걸로 정정으로 가버렸다. 예. 거기서 나타나듯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 그 전라북도 행사나 이런 데도 중앙정치 무대의 어떤 전략적 측면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고 어차피 그 윤석열 정부에 내가 예를 들면 그나마 강성 의원이 그 잼버리 사태로 날아간 전라북도 예산을 복원하라고 했으면 그나마 나섰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은 그 장소를 보면 적절하지 못했다는 거 보고 그 자리에 대부분은 어쨌든 간에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 특별자치를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예.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퇴색돼 버리는 어떤 사건으로 돼서 이후에 뉴스가 지금까지도 뭐 정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권들이 어떤 중요한 어떤 이벤트나 행사들을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총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나마 열석을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9석의 흑정원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2석 줄었는데 서울과 전북이 포함되면서 9석으로 됐을 때 또 지역구는 조정이 돼야 되는 그 상황을 전제도 하면서 이번 총선 우리 지역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선 말이죠. 민주당의 어떤 터파 속에서 제3신당 그러니까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 또 이낙연 전 총리, 이준석 전 대표, 양양자 의원 여긴 뭐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과 또 합당됐고 금태섭 전 의원 이런 변화를 우리 도민들은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피부에 아직 와닿지는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좀 예측하실지 이경규 의원님. 글쎄요, 그 신당 본물이라고 할까요? 신당 창당이 지금 화두로 대두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전라북도 유권자들이랄지 도민들은 상당히 뭐 미미한 것 같아요. 영향도 좀 미미하고 관심도 좀 덜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으로 그 공천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공천이 진행이 될 때 공천룰과 또는 그런 탈락자들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공천룰이 좀 뭐 편향적이랄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상황이 오면은 상당히 또 그 많이 이탈 세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아직 현재 시점으로서는 아주 미미하고 관심도 좀 덜하고 왜냐하면 또 지금 신당 추진 세력들이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있긴 하지만 그걸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비주류예요. 민주당의 비주류 또 국힘의 비주류 또 뭐 다른 세력들의 비주류는 어느 정당사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내부에서 투쟁한다 할지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덜컥 나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찬밥 신세냐 나가가지고 이런 신당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우리 도민들 눈에도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신당 여러 세력들이 적어도 5개 세력 되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양양자의 한국희망은 이미 합당 선언을 해버린 상태고 앞으로 이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텐데 또는 선거연합이랄지 정책연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시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당면한 현안들 또는 어떤 시대 정치 이런 것들을 어떤 연결고리로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어떤 약자 당내에서 이 세력들끼리 나가서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어떤 명분 측면에서는 어떤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 같고 또 하나는 이런 세력을 추진하는 그 주체들이 상당히 큰 무게감 있는 세력들이에요. 주목을 받고 있는 세력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그 합심 연행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이랄지 또는 선거연대 또는 정책연합 뭐 이런 걸 추진할 때 과연 그런 양보랄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특히 이제 지역구 문제랄지 비례대표 선임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가지고는 아마 돌출하고 상당히 그 칼끝처럼 날쌘 그런 대립을 할 텐데 이럴 때 과연 화합이 될지요. 그래서 화학적 결합을 하고 있는 마당이긴 하지만 이런 화학적 결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낼지 이게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으로 보고 특히 이제 여러 세력들 제 세력의 어떤 우두머리급 되는 분들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배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부정적 기류로 하나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걸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뭐 전북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직 100명 중에 38명에 달하는 분들이 정당 후보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무당층이 한 30%대에 있다라는 많은 여론조사를 토대로 신당의 어떤 움직임이 바로 이런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 지역은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만든 국민의당에서 10석 중에 7석을 차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좀 많이 다른 3신당이 아닐까 싶은데 김영희 대표님. 그때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당시에는 어떤 대선과 관련해서 그 기존 정치인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봤단 말이죠. 우리 정치는 아직도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총선 특히 총선 같은 경우는 대선과 연결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은 확실한 어떤 정치적 명분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뭐 서가 수가 틀려서 헤어지는 것 같은 헤어지는 거에 어떤 강력함도 없고 당사자들도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연하야에서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원래부터도 우리 그 이낙연 전 총리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정치적 기반이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당시 이제 대선 때는 뭐 어떤 지역적인 거란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이낙연 후보를 밀었던 사람도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튼 그랬던 것 같고 지금 현재도 뭐 서울에서는 뭐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서울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이석현 전 국회 부장이라든지 황세현 씨라든지 다 옛날 올드보이보다도 더 올드보이한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경쟁력 있는 현역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과감하게 나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가겠다 이런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대체 누구를 데리고 신당을 하겠다는 것인지 좀 알 수 없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 같이 무당층이 많은 건 현역 의원들이 배기 싫어서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놈의 현역 의원들을 찍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짜증나니까 지지정당 없다고 빼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어떤 뭐 이낙연 신당을 뭐 지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풀이 된다 이건 좀 그 과한 이제 각자 해석이죠.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찻잔 속에 바람종 태풍도 아니고 바람 정도가 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각 정당들을 보면 아주 제왕적인 지금 정당 구조잖아요. 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당들이 지금 거의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러한 정당의 모습 속에서 쉽게 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선의를 가지고 탈당하신 분들도 중간에 있었고 이랬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와서는 모든 것들이 다 당락의 총선에 내가 배지를 다냐 안 되냐 내용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속마음은 다 숨겨놓고 불만 있더라도 납작 엎드려가지고 나 제발 나한테 공천만 이런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실제 이런 현재 당내 운영에 반발했던 대다수 사람들도 다 지금 더 어떻게 보면 충성 서약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재적 조건 속에서는 저는 전남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면. 그래서 그런 신당들의 움직임이 처음에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점점 가는 과정에서는 더 어려워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선거구 획정이 안 되고 있는 건 의석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의석수는 거의 열석으로 됐다고 봅니다. 국회 내에서는. 근데 왜 그러면 선거구 획정을 안고 있느냐. 선거 제도 때문에 그러거든요. 병립형으로 하느냐 연동형으로 하느냐에 있어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당은 병립형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만약에 연동형으로 가면 유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는 병립형이 좋다고 말을 했는데 당내 분위기가 영 아니거든요. 뭐 의원들 중에서도 연동형으로 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특히 밖에 정의당을 비롯한 밖에 정당들에서는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니까 반발을 못하는 시간 벌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2월 말 정도에 나 가야 그 선거구 획정만 되는 게 아니라 병립형이나 연동형을 해야 이제 되잖아요. 그래 비례투표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때까지 지금 해버리면 여론에 막 맹폭을 놨죠. 한 달 내내.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벌다가 3월 지금 20일 정도면 이제 후보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선관위.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눈치 보다가 더자 물리적으로 시간 안 될 때 싹딱 날치기 처리하고 매는 한 이틀 맞고 끝내겠다. 이런 주의고 옛날에도 4년 전에도 매번 총선에서 4년에도 그랬거든요. 45일 그러니까 남겨놓고 그 사람들 있으니까요. 입장에서는 뭐 선거 확정이 안 돼서 선거 어렵다. 이미 다 확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그런 알겠습니다. 과정에 있는 거에서 그 선거 연동제냐 병립형으로 가냐에 따라서 또 제3당이나 제4당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저는 결국은 병립형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다시 정치를 상당 부분 후퇴시키는데 어차피 그 나가 있는 사람들 확실히 더 두 번 죽이는 거죠. 두 번 죽이는 형태로 가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는 양당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결국 그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언제 선거구 획정할 것인가를 재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열석으로 현재 지금 뭐 아직 획정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열석을 놓고 얘기를 하면 전주 을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민주당의 당원 당규라는 게 있어서 사구 지역 경우에 전략 선거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바로 전주 을이 전국 17곳 포함됐는데 그중에 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쎄요, 이제 이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준비해온 많은 민주당의 예비 후보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울러서 국민의힘의 정운천 현역 의원이 있고 또 강성희 진보당의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물론 정운천 의원은 한때는 지역구, 지금은 비례입니다만 역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가운데 전주를 참 이 뜨거운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네, 우리 10개 선거구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죠. 전주울이. 그리고 전라북도의 정치 1번지이기도 하고 도청이 있고 교육청이 있고 경찰청이 있고 여러 기관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런 지역인데 뭐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선거구예요. 또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 이 전국에 17개 전략 선거구를 지정하면서 전주을을 여기에 이제 포함시켰고 또 이상직 전 의원이 선거법 낙마로 인해서 당연히 뭐 전략 선거구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제 문제는 경선을 통할 것이냐 아니면은 낙하산식으로 내지 꽂을 것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전략 선거구로 여기를 지정을 하고 여운태 전 참모차장이 여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적격 판정을 지금 받았거든요. 중앙당에서. 예. 그리고 이제 물망에 올랐던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데 여기는 신청을 아직 안 했어요. 안 했고 다만 이런 케이스는 또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인재영입 케이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도 있고. 예. 그러면은 만약에 그 낙하산식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성윤과 여운태 둘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둘을 여기다 다 포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 여운태 참모차장 같은 경우는 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고. 그래서 이성윤 카드는 보다 좀 더 다른 좀 국민의힘 좀 내부 사정도 봐가면서 대립 경쟁할 수 있는 그까지 봐가면서 나중에 할 게 아닌가 인재영입 케이스를 이제 묶어서 아마 할 텐데 그런 카드로 활용한 게 아닌가 이런 짐작 추정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현재 예비 후보들 또는 뭐 현역 의원도 양경수 의원은 현역 의원이고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지 그냥 받아들일지 저희가 볼 때 그냥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난 4년 내내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아직 중앙당이 결정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견심을 전제한다면은 예비 후보들이 연합을 해야 연대를 공동의 이익이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예, 나중에 경선을 통해서 누가 그 공천을 받을지 이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나중에 덜커덕 발표하고 난 뒤에 뭐 성명 내고 중앙당에서 버스 타고 올라가서 항의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정을 해버리면은 번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타이밍이 그런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액션을 취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여운태 참모차장이 상당히 생소한 인물인데 중앙당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떤 분인가 이제 봤더니 육사 출신이고 물론 2등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8군단장 중장이죠. 거기까지 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이제 육군 참모차장을 이제 가서 이번에 이렇게 낸 것 같은데 과연 누구라고 이제 상정을 할 수 없지만 중앙당이 이렇게 생소한 인물을 내리 꽂아도 되는지 그에 대한 반문이 강하게 일 수밖에 없고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런 경쟁력 있다고 중앙당에서 판단한다고 한다면은 격전지 수도권이랄지 이런 격전지에 보내는 게 맞고 전략적으로 이런 지역은 4년 내내 텃밭을 일구다시피 해온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고민 고충도 10분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발표를 못하고 미루고 아까 우리 김영기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최종의 막바지에 덜커덕 발표해놓고 한 이틀간 매맞고 지나갈 그런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냥 큰 착각이 오산이고. 선거구를 말한 거지 의를 말한 게 아닙니다. 네네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발표를 했죠. 이미 1월 15일 날 전략적으로. 아니 누구한테 그렇죠. 공천을 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해버리고. 전주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뭐 4년이 아니라 8년 넘게 공을 들이신 분들도 계셔서 이 후보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선거구에 출마할 민주당 이 후보자는 양경숙 현역 비례 국회의원이 있고요. 고종윤 후보, 박진만 후보, 성치두 후보, 이덕준 후보, 최용재 후보 등등인데 이분들을 배제한 전략 공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김영기 대표님.
이미 민주당에서 1월 15일 날 전국에 17개 전략지구를 발표했거든요. 발표했죠. 네. 그중에 전주울이 들어갔고 그렇다면 이미 저는 상당 부분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그리고 지금 어디도 민주당 어디도 여기에 누구를 전략 공천을 한다고 발표한 적은 없어요. 맞습니다. 어디 전국적으로 다요. 아직 그 시기는 아닌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전략 공천이라는 거 후보 등록과 상관없습니다. 영입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중앙당 당대표 재량권이 늘어나는 곳이단 말이에요. 전략지구는 당내 그 조건을 무시하고.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저는 머리띠를 둘러매고 중앙당 가서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요? 그러면 이미 네. 늦었어요. 1월 10일 발표했을 때 벌써 다 같이 가가지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이제 더 가셔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요. 이틀 동안 하는 그 적합성 조사라는 걸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뭡니까? 현재 있는 의원들을 적합한가 아닌가를 이제 평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은 다 하고 있는데 전주권 2지역은 했는데 의뢰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난주에 그 20개 하는데 의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중앙당 가서 뭘 하면 밑보여가지고 내가 잘못 오면 공천 이런데 이미 공천 배제됐다고 봅니다. 저는 가서 투쟁을 해서 예. 다시 복원을 해야 할 상황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럼 왜 이런 상황에 나왔냐? 오랜 기간 동안 사고지구당으로 해놨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어떤 징조는 있었다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최근에 또 한 명까지 해가지고 2명이 부각됐잖아요. 그러면 이성윤과 여운태인데 이 사람들이 물론 한 사람은 뭐 고창 출신이고 한 사람은 또 이기고 나왔고 다 지역의 연고는 있지만 상당 기간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렇죠. 저는 그런 분들은 전략공천은 수도권에 양지 수도권도 뭐 호남 사람이 많이 살고 이렇게 나가면 당선되는지 그런 데다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지를 달아서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데를 해야지. 여기는 그 호남에서 전략공천은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부당하거든요. 근데 예. 그런 것들을 감히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그 중앙당의 오만 방자함이 문제고 문제는 그런 오만 방자함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 오겠고 아직도 전략공천 안 올 거예요. 이런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예, 믿고 알겠습니다. 이러는 게 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예. 중앙당 가서 항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자, 전주울 얘기만 해도 1시간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선관위를 연결할 텐데요. 연결하기 전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제 다자구도의 선거를 치르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과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당 3자구도가 있었던 전주울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 다자구도가 이제 형성이 되는 속에서 우리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 부분 짧게 좀 분석 좀 해주시죠. 그렇죠. 다자구도 형성이 된다는 건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있다는 여럿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하죠. 예. 지금까지는 거의 뭐 선택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20대 때 정운천 의원이 그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던 지역이고, 자, 그 뒤에 보면서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지난해 4월 5일 날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그렇죠. 진보당의 유일한 의원입니다. 예. 원내대표까지 같이 맡고 있으면서 민주당에서는 누군가 이제 하나가 나올 거고 또 그것이 이탈해서 뭐 다른 신당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무속이 나올 수도 있고 다자구도가 형성이 될 텐데 예. 저는 뭐 유권자 입장에서 가장 그런 뭐 즐거워할 그런 지역이 전주울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전주울은 상당히 그 민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점에서 봐도 의미 있는 선거 지역이 되지 어느 않겠는가. 한 정당으로 쏠리지 않을 수 예.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유리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앞으로 예. 어떤 미래의 우리 그 정치 어떤 풍향계 역할도 할 것 같아요. 이 예, 선거 예, 결과를 예. 놓고 보면은 변화 가능성이랄지 어떤 민주의 어떤 그런 흐름 이런 것들 읽어볼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수란 전북 선관위 홍보팀장을 연결해서 선거를 앞두고 주의해야 될 점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73일 앞으로 다가오는데 이번 총선에서 달라지는 점 또 주의사항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선거 일정 120일인 작년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죠.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시설물 설치가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하고 후보자 관련 저서의 출판 기념회가 금지됐습니다.
예, 이러고 2월 10일부터 국외 부재자 신고하고 재외선거 신청이 마감이 될 거고요. 예. 3월 19일부터 5일간 선거인 명부가 작성됩니다.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위정 전입은 불가한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3월 21일, 22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은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거리에서 후보자 현수막과 유세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예.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 4월 10일 선거일에 투표와 개표를 끝으로 제22대 총선은 마무리됩니다. 예,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일정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예비 후보가 작년 12월 12일 시작해서 지금 계속 등록을 하고 있는데 현황 전해 주시죠. 네, 예비 후보자는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지난 1월 11일까지 사직했어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예. 1월 26일 현재 총 39명의 예비 후보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비 후보들이 이 선거 기간 동안 운동할 수 있는 범위도 전해 주시죠. 네,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은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있고 사무장과 2명의 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 후보자는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본인과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 단독으로 선거운동 명함을 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선거 종료 시까지 총 8회 이내에서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예. 선거구 안에 10% 세대에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운동 자금 조달을 위해서 후원회를 설립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우리 지역이 13에서 9석으로 줄어들 수 있는 안을 내놓았잖아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선거법상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은 크게 4가지인데요. 인구 기준일, 지역 선거구 수, 인구 범위, 그리고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최종 인구 편차 허용 범위가 하한 13만 6,600, 상한 27만 3,200으로 결정이 됐고 이 기준으로 인해서 조정을 한 결과 전북이 상환초가 1곳, 하한 미달 3곳으로 나오면서 결국 한 석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기본 4가지 원칙에다가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 혼란 방지를 위해서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한다. 그다음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을 한다. 그리고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가급적 수도권 증석은 지향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 지역,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은 선거구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서만 획정을 해야 해서 시도별 의석수 등의 획정 기준도 반드시 필요하지만요. 예. 이 획정 기준의 결정 주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협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인구 구조와 획정 기준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향후에 입법적인 보완이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19대, 20대, 21대 선거구 결정을 보니까 뭐 44일 전, 42일 전, 39일 전 그 시간을 아주 촉박하게 결정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번도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서 말이죠. 이번 총선에서의 변화를 보니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시에 QR코드 대신 바코드 도입과 개표 과정에서 수개표 절차가 추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각종 부정선거 의혹이 이제 나오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투개표 신뢰성, 투명성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선거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먼저 사전투표용지 일련 번호 등의 표기 형태가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인 막대 모양 형태로 변경이 됐고요. 예. 사전투표 신분증의 이미지 보관 기간이 선거일로 30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사전투표함 등 보관 장소의 CCTV 영상이 24시간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개표 절차에서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을 한 후에
심사 개수기로 재확인하는 심사집계부 수검표가 실시되고 임기 만료 시까지 투표지 분류기 내에 있는 투표지 이미지 원본을 보존하도록 변경돼서 투기표 과정의 신뢰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좀 더 확실한 검표 개표를 위해서 절차가 추가가 된 부분이었고요. 끝으로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선거에 임하는 자세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 예정자나 유권자 모두 좀 혼란스럽겠지만은 일단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잘 활용하시면은 선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서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를 신청하시면 법규 안내 사항도 문자로 받아볼 수 있고요. 선거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과 제보할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규 의원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질문하다 해도 예, 될까요? 네. 말씀. 예, 안순환 팀장님. 예, 두 패널 분께서 질문하신다고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예. 획정위와 관련해서 선거구 네. 정당과 국회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법적으로 1년 전에 이게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한테만 맡겨둘 게 아니고 만약에 1년 내에 그 완성을 하지 못하면 선거 획정 관련 문제를 하지 못하면 중앙선관위가 이 업무를 이어받아 가지고 중앙선관위가 독자적으로, 다만 독자적이라는 말은 옆에가 있지만 학계랄지 시민단체랄지 언론이랄지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모임 가운데 토론을 해서 선거 획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입법부안 그걸 좀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적인 어떤 의견이랄지 또는 건의할 그런 생각, 제도 개선을 할 쓰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한번 시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선관위 차원에서? 네, 예전부터 선거구 획정이 원래 중앙선관위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국회에 있었던 게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중앙선관위로 이관이 됐는데요. 현재의 법적 제도로는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관위에서 독자적으로 획정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대한 획정안에 대한 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하고 논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조속히 획정안을 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약을 하면은 현행대로 하되 법적인 그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1년 전에 이걸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는 자동적으로 중앙선관위한테 이 업무를 넘기라는 겁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예, 그렇죠. 일단 그 문제도 법적으로 그게 정해져야 이제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서 국회와의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입법을 해야 되고 그 국회의원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국민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국민적 의견 그리고 학계 언론 시민단체 모아가지고 의견을 내서 관철을 시키는 그런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욕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공청회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역 선관위에다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 4년 전에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어떤 불법 행위 때문에 수사를 받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온 그 어떤 과정을 보면 핸드폰 서울 거주자가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여론조사라든지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그 이중투표, 당원인데 당원 투표하고 또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여론조사 두 가지가 있죠. 당원 아니라고 여론조사하고 연령대를 속이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중투표 있고 이런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선관위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올해도 다 재연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관위가 이미 4년 전에 그 사건화까지 됐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지역 정당이라든지 정당에 요구를 해서 어머니 지금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어떤 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걸 선관위가 좀 강하게 어필을 해서 정당들이 보완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선관위는 항상 보면
그런 문제는 제도를 보완해주면 우리는 하겠다. 근데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정당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절대 제도 보완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물론 지금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 여론조사 통한 당내 경선이 이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해서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점을 악용해서 불법으로 이제 경선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요. 공정성을 위해서 선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는 중이고요. 현재 이제 지난 1월 10일 국회의원 18명이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소관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 주요 내용 잠깐 보시면요. 이용자의 해당 지역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해서 1개월 이내의 접속 정보가 있는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전화번호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 이건 무작위가 아닌 접속 이력이 있는 이용자만 대상으로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악용 사례를 좀 막을 수 있고 당내 경선의 여론조사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또 있습니까? 지역 선거위원회가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네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정당 내에서도 그렇고 여론조사 내용에 대한 그런 물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에 올리긴 하지만 여론조사 그 내용에 대한 검증을 선관위가 합니까? 내용 부분에 대한 질문지에 대한 검토는 하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편향됐다거나 허위 사실이나 이런 부분들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는 계속. 예, 질문지가 같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안수란 팀장님 말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자, 여러분 네네. 선거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입니다. 전화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안수란 홍보팀장이었습니다. 전주를 얘기하다가 이제 선관위의 말씀을 좀 들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지금 민주당이 우리 저기 8명의 국회의원 현역들이 있는데 이미 이제 이 현역들에 대한 평가는 끝이 났습니다. 이게 전달이 지금 각 해당 의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하위 20%에 누가 해당이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과정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미칠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이경주 의원님. 네, 비공개로 해서 이미 다 사무총장한테 전달이 됐고 그리고 사무총장은 아마 그 임혁백 공관위원장한테 전달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사무총장이 전달이 아니고 바로 공관위원장에게 선출직 공정평가위원장이 바로 직접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사무총장도 볼 수가 없고. 근데 내가 당대표한테 전달됐다고 하던데. 제가 듣기로는 사무총장한테 갖고 사무총장 나 비공개로 하겠다고 이제 넘겼다고 듣기는 듣는데 사무총장이 간사예요. 네. 사무총장한테 가야 공관위원장 사무총장한테 전달이 됐고 공관위한테 이미 넘어간 상태인데 하위 20%에서 상당히 좀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중에 또 10%는 감사를 30%까지 30점까지 늘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비공개라고는 사실 때문에 접근하기 참 어렵긴 한데 그 불출마를 한달지 이런 분들은 아마 통보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밖에 계산을 하겠죠. 내가 30%를 받으면 또 20%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지역적 어떤 유명도, 뭐 지명도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직이랄지. 그건 이제 그거 감수하고 나는 뭐 경선하겠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비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다만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좀 강도 높은 공천 방식 또 강도 높은 어떤 쇄신 이런 정책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과거에는 컷오프도 있었는데 옛날 그 박재승 그 씨가 공관위원장 할 때는 저승사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강력한 쇄신 개혁 정책들을 내놔가지고 총선에 승리를 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는데 뭔가 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적어도 강력한 쇄신 개혁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그나마 이제 국민의 어떤 흡인력을 좀 높이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개혁 쇄신 정책이 안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 현역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제 가짜 뉴스나 유언비어가 돌아서 사실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거 아무도 알 수 없는 비공개여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위 20%의 감산을 하는 건 역시 어떤 뭐 쇄신 공천의 일환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갈수록 좀 이상해져 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딱 부러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평가를 했으면 공개해야 하거든요. 왜 공개를 하냐면 공정성과 투명성 때문에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전랍대 두 가지 썰이 돌고 있거든요. 초선은 2명이 하위 20%다. 누구는 재선은 1명, 초선은 1명, 또 초선 의원 뭐 이게 썰이 돌고 있는데 썰입니다, 썰. 예, 썰이죠 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돌아다는 이유는 평가를 했으면 오픈을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가했다고 딱 내놓으면 당사자가 수긍을 반발하든 할 수 있는데 슬쩍 자기들끼리 하니까 마치 공천 학살을 위해서 공간이라든지 그 평가위원회가 어떤 주류의 지도부의 어떤 이심전심으로 그 반대파들을 제거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냐고 하는 것들이 강하고. 근데 이제 상대 정당으로부터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취지도 있고요. 아니 하위 20%는 그냥 공천해서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상대 정당한테 공격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공천 안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이 안 돼요. 여전히 그 20%도 또 나눠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감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 감점도 있어요. 20%를 다 똑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뭘 하니까 개혁도 아니고 괜히 개파 싸움처럼 비춰주고 비밀리에 뭐 제가 들은 이야기에도 이게 지금 평가 자체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공당이면은 요즘 학력고사 같은 거 한 문제만 담임선생님이 잘못 뭐 교과선생님 잘못해도 난리가 나는 판에 공당의 평가 정치적인 어떤 강력한 태클을 가는 평가를 당연히 공정하게 하고 그것을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했는 거 아는 거 심판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계속 하니까 음모론이 나오고 썰이 나오고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뭐 이런 건데 항상 이게 이렇게 선거를 항상 하니까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얻는데 쉽고 누구든지 다 승복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좀 확실히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역은 20% 감점 참 이것도 얇아가지고 그냥 확실히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20% 해가지고 그 사람이 60% 얻어버리면 감점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하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괜히 반발이나 사는 제도를 좀 그러니까 확실히 급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점과 정치 시인의 가점은 자기 당원 투표 여론조사의 득표의 20%. 그래서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김영기 대표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하위 20%는 애누리 없이 컷오프 시켜봤고 그리고 측정하는 그 측정 도구가 툴이 뭐 정체성이랄지 뭐 기여도랄지 뭐 5가지 정도 되는데 이 정량평가 이것이 상당히 애매해요. 그리고 현역들은 보좌관, 비서관들이 거의 맞추는 그런 노력만 열심히 해가지고 다 그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래서 정성평가를 좀 상당 부분 플러스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정성평가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그런 뭐 충청도는 충청도, 전라도는 전라도 뭐 혼합지역 나름대로 어떤 정성평가를 해서 플러스 시키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위 20% 평가를 하고 하위 20%는 애누얼 없이 컷오프 시키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은 떡 부러진 걸 좋아하는데요. 정치권은 떡 부러지는 내용이 없어요. 10명 중에 3명은 다음에 못 오게 하는 게 그 경선에 참여 안 시키는 게 맞다고 갖고 또 유권자들이 한 2명을 또 하고 이렇게 하면 한 50%가 자연스럽게 물갈이 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야 정치가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총선을 바라보는 우리 유권자, 도민 여러분, 총선의 시기에 이제 7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투표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경규 의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시민들이 그 인서트에서도 정확히 지적을 한 것처럼 이번 총선은 중요한 선거고 뭐 진영 간의 대립, 극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다 나와 있는 문제긴 하지만 우리 지역적 관심사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경험했던 여러 가지 그 존재감이랄지 정치 역량이랄지 무기력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총선이 돼야 되겠고 정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저는 선거제도에 있어서 기득권을 내려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병립형이냐 연동이냐고 싸우고 있는데 권역별 연동은 비례제를 하면 중앙당 권한도 대폭 지역으로 순환되고 위성정당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기득권 때문에 그 아주 과거 회귀하려고는 현재 모습들이 추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빨리 권역별 연동은 비례제를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월간 정치 토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연수위원,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립니다. 함윤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